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이슈 점검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느닷없이 항공모함 이야기네요. 네, 제가 사실 뭐 항공모함 얘기할 때마다 좀 해군이 싫어하긴 하는데, 제가 작년 9월 25일에 영상을 하나 했었어요. 뭐냐면 이제 KF-21N에 관한 그런 영상이었는데,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언론하고 무슨 인터뷰를 했었냐면은 경항모 탑재 전투기의 국내 개발 가능성 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그 연구 결과에 따라 경항모 사업 추진 방향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함재기 국내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검토가 진행 중인 걸 처음으로 언급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연구 결과가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방위산업청이요,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이걸 의뢰해가지고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함 탑재용 전투기 국내 연구개발 방안, 이런 연구 용역이었어요.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항공모함 함재기를 국내에 개발할 수 있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습니다. 즉 KF-21을 기반으로 한 KF-21N을 빠른 시간 안에 개발 완료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F-35B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F-35B가 워낙 문제가 많았으니까 이거를 탑재하는 경항모를 포기하고 KF-21N, 즉 KF-21의 함재기형을 탑재하는 새로운 항공모함, 경항모가 아니라 5에서 6만 톤급의 정규 항모로 간다, 이런 입장을 정리해서 국회에 보고했어요. 따라서 오늘은요, 이 용역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항공모함과 함재기 외에 항모 전단에서 도대체 또 무엇이 필요할지, 우리가 지금 급한 게 뭘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용역의 결과를 기자님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당연히 예상했죠. 당연히. 지난 KF-21N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했었는데, 이게 항공모함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해군의 수건 사업이잖아요. 특히 해군뿐만 아니라 국방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고, 여기에 합참의원까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경항모가 아니고 중형 항모로 추진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전반적인 운영 그 시스템 구조가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상했어요. 다만 해군의 문제는 뭐였느냐? 초반에 우리가 항공모함이 필요해요라는 이런 여론 형성에 실패했었죠. 왜냐하면 2021년에 이런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면서 그때 해군이 뭐 좀 실수를 몇 가지 했었어요. 특히 이제 경항모 운영 예산이 1년에 500억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어요. F-35B가 함재기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경항모가 태생자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해군이 한국형 항공모함의 긍정적인 홍보에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차게 까이는 분위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해군으로서는 이제 반전을 노려야겠죠. 어떻게든 이제 분위기를 역전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신중하게 해군 나름대로의 여론을 수렴했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함재기로서 F-35B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겠죠. 아울러 F-35 같은 수직 이착륙기가 아니라면 경항모가 아닌 중급 이상의 항모로 궤도를 수정한 거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F-35 함재기였잖아요. 이 함재기를 어떻게 한다? 국내 개발로 방향 전환한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기가 막혔죠. 왜냐? 이렇게 분위기 반전될 쯤이 작년쯤이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나라 이제 KF-21 초도 비행 성공하고, 그다음에 K방산 성공, 그래서 우리 무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아주 막 뜨거웠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멋들어진 KF-21N 함재기 모형을 공개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야, 이게 우리 손으로 만든 함재기다, 얼마나 잘 먹히겠어요. 더구나 여러분 아시죠? 작년 뭐가 히트쳤습니까? 영화 탑건 히트쳤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분위기 반전을 노렸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번 연구 용역 결과에서 한국형 항모는요, KF-21 해군용 16대에서 28대, 그 다음에 조기 경보기 2대, 구조 헬기 2대 등 총 20에서 32대의 함재기를 탑재하는 그런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 운영 방식은요, 기존에 검토되던 수직 이착륙 스키 점프 방식 대신에 미국 정규 항모에 쓰이는 캐터펄트 사출기를 쓰고, 또한 강제 착함 장치를 사용하는 이런 시스템, 즉 캐터바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아울러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KF-21N, 즉 KF-21 해군형이죠. 이거의 개발 소요되는 시간이 8년 6개월로
한국형 항모가 건조되는 시점에 맞춰 완성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함재기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연히 항공모함의 사이즈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항모보다 중형 이상의 항모가 필요하다는 항모 보유파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경항공모함 보유에 유보적인 사람들까지도 상당 부분 포섭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 나오는 중형 항모의 크기는 얼마나 되나요? 일단 언론에 나온 대로는요, 한 5, 6만 톤 급이에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이게 사업이 현실화된다면 아마 만재 배수량 7만 톤급 이상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경항모 밀었다가 혼쭐이 났으니까 이렇게 가야죠. 더욱이 이번 용역 내용을 보면요, 함재기가 16대에서 28대, 뭐 조기 경보기도 있고 구조 헬기가 한 30대 이상을 수용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일단 조기 경보 헬기가 아닌 조기 경보기, 고정익기가 이제 탑재가 된다면 아마도 6만 톤 이상, 최대 7만 톤급의 퀸 엘리자베스 정도의 크기 항모를 생각하면 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멀스라고 해서 전자식 캐터펄트도 탑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면 캐터펄트 설비 부피를 좀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다만 이게 좀 전자기 방식이기 때문에 막대한 전기 에너지가 필요해요. 따라서 함의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질 필요가 있거든요. 이 에멀스 전자기 캐터펄터의 제작사인 제너럴 아토믹스사에 의하면요, 이 한 세트 도입 설비 가격이 우리 돈으로 한 1조 원 정도 합니다. 만약에 사업이 현실화된다면 5, 6만 톤보다는 아마 7만 톤 가까운 크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KF-21N, 네. 이 함재기 개발에는 문제가 없나요? 일단 이 KF-21N이 완성이 되려면 KF-21이 완성이 되죠. 이 KF-21의 공군 납품 시점이 2026년인데 해군에서는 2033년까지 항모를 보유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한 7년 있어요. 근데 이번 용역 보고서에서는요, KF-21 해군형 개발 소요 시간이 8년 6개월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한 1년 반 정도 갭이 남은데, 그렇다면 해군이 2034년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1년 6개월 조정하는 거야 큰 문제가 아닐 거거든. 그 다음에 지난 2022 DX 코리아에서 제가 한번 취재한 바에 따르면 KF-21 제조사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봤대요. 검토를 해보니까 2033년까지 전력화가 되려면 KF-21N이 32년까지 개발을 완료해야 된다. 1년 먼저 개발을 완료해야 되고, 나머지 1년 동안 33년까지 나머지 1년 동안 뭘 해야 되냐? 조종사 훈련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항공모함 태울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건 바꿔 말하면 뭐예요? 적어도 2032년 혹은 빠르면 2031년까지 KF-21N 개발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진짜 가능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제조사에서 이미 KF-21 개발하면서 핵심 장비 국산화가 굉장히 많이 됐다. 80%가 넘었다. 그렇다면 제조사 입장에서 손볼 게 뭐냐? 기체 기골 보강하고 주위계 확대, 랜딩 기어하고 어레스트 후크 강화 정도만 하면 된다. 이것도 충분히 그동안 많이 병행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되니까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KF-21 내부 핵심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KF-21과 KF-21N 양 기체의 부품 공통화가 매우 높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부품 공통화 이 부분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공군형으로 개발된 전투기의 함재기 파생형을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F4 팬텀은 너무 오래된 기체니까 좀 제쳐두고 4세대 이상 전투기 중에서 공군형과 해군 파생형이 있는 전투기를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대충 미국의 F-35 시리즈, 그 다음에 프랑스의 라팔, 그리고 러시아의 미그 29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F-35A와 F-35B 그리고 F-35C 등은요, 부품의 공통화가 굉장히 적습니다. 30% 미만이에요. 따라서 거의 각기 별개의 전투기라고 해도 됩니다. 이러니까 기체 가격이 엄청 비싸진 거예요. 반면 프랑스의 라팔은요, 공군형 라팔 C형 기본형하고 해군형인 라팔 M의 부품 공통화율이 무려 60%입니다. 따라서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해요.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교과서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미그 29와 함재기형인 미그 29K는요, 사실상 완전히 별개의 전투기입니다. 이게 겉모양만 비슷해요. 겉모양만 비슷할 뿐 소재는 굉장히 차이가 크고요. 크기도 미묘하게 다르고요. 하드포인트하고 엔진 조종 방식도 다릅니다. 단지 레이더하고 항법 장치 일부가 공유해요. 그 다음에 무기 옵션이 조금 비슷하고. 그러니까
별개의 전투기 때문에 이런 이유기 때문에 인도 공군은 상당한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도 공군은 미그 29를 운용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제 항공모함 들여오면서 미그 29K를 들여왔는데 이게 자기네가 운영하는 미그 29하고 어느 정도 뭐 공통화도 있고 성능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거였거든. 부품 공통화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인도가 최근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왕 이렇게 된 거 더욱 하이엔드 함재기인 라팔을 사자, 이렇게 진지하게 고려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만약 함재기형인 KF-21N이 라팔 시리즈와 같은 한 60% 이상의 부품 공통화를 가진다면요, 메이커 측의 말대로 예정된 기간 안에 개발이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KF-21이 차질 없이 성공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KF-21N의 수출을 들먹거리는 분들이 계신데 아직은 너무나도 시기상조입니다. 일단 KF-21부터 제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얘기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항공모함이 있고 함재기가 있고 그러면 이제 끝난 거네요. 근데요,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 항공모함 보유국들 가운데 항공모함을 혼자 달랑 내보내는 나라는 없어요. 반드시 호위 세력이 함께 따라다닙니다.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요, 이것은 보통 기본 상식이에요. 보통 이걸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항모 타격 전단, 캐리어 스트라이크 그룹 CSG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방면에서 미국이 넘사벽이긴 하죠. 하지만 항모를 운영하는 여타 국가들도요,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항공모함은요 엄청난 고가치 장비잖아요. 이런 항모가 혼자 딸랑 내보냈는데 적 공격에 대한미사일에 날아가 버렸다? 이건 그 나라 해군한테는 치명타예요. 그래서 이 CSG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각국의 한번 CSG를 한번 살펴보죠. 일단 미국은요, 항공모함 한 척에 4척의 이지스 구축함이 붙습니다. 여기에 군수 지원함과 공격 원잠이 추가로 편성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2척의 이지스 구축함과 한 척의 LA급 공격 원잠, 한 척의 군수 지원함이 추가로 편성되기도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데어링급 방공 구축함하고요, 듀크급 호위함, 그 다음에 유조선하고 아스튜트급 원잠 한 척이 붙죠. 러시아는 특이하게 25,000톤급 핵추진 순양함 표트르 벨리키, 그리고 우달로이급 구축함과 아쿨라급 공격 원잠, 그 다음에 군수 지원함으로 구성된 그런 항모 타격 전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인데요. 중국은 미국을 철저하게 벤치마킹합니다. 2척의 13,000톤급 055형 방공함과 2척의 052형 범용 구축함, 그 다음에 2척의 054형 호위함, 그리고 한 척의 군수 지원하고요, 2척의 한급 공격 원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수함만 한 척 정도가 미국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규모를 보면 미국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일본은요, 아직 항모 전단이 정식으로 구성되지 않았지만 아마 미국보다는 약간 작은 규모로 구성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와 인도도 2척에서 4척의 구축함에 공격 원잠과 군수 지원이 따라붙는 그런 형태죠. 특히 인도는요, 심지어 원잠을 러시아로부터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항모 전단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격 원잠이에요. 이 항공모함을 노리는 것은요, 크게 대한미사일과 잠수함의 어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핵 어뢰 같은 거 쏠 수 있는 잠수함. 이 대한미사일의 경우는요, 이지스함 등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한 최첨단 방공 시스템이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초음속 대한미사일하고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의 출현으로 이것도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잠수함의 위협보다는 좀 나은 편이에요. 그런데요, 만약 상대방의 공격 원잠이 어뢰로 공격을 가한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훨씬 위협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항모 전단에는 반드시 한 척 이상의 공격 원잠이 따라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공격 원잠이라는 것은 적 잠수함을 쫓아가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원자력 잠수함을 뜻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항공모함 전단을 구성했거나 구성하려고 하는 나라들, 이들 중에서 지금 공격 원잠이 없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이거든요. 유일한 예가 지금 일본이거든요. 근데 일본도 나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과 셀 수도 없이 해상연합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미 항공모함과 일본의 이즈모급 헬기모함, 근데 이즈모급은 지금 현재 항공모함으로 개장 중에 있죠. 이거는요, 여러 차례 합동훈련을 실시했어요.
그리고 이때 미국의 공격 원잠이 최전방에서 경계 임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사실 일본도요, 타이게이급 같은 아주 우수한 재래식 잠수함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 재래식 잠수함은요, 수중에서 20노트 이상 속도를 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보통 항공모함들은요, 함재기를 날리기 위해서 최고 속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력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비행기를 날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들은 보통 속도가 한 30노트 정도 해요. 따라서 적어도 잠수함들도 그 정도 이상의 수중 속력으로 항모 전당 전방 100km 정도에서 적 잠수함을 수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최고 수중 속도가 20노트인 재래식 잠수함은요, 이 임무를 수행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적 잠수함을 쫓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적 잠수함이 원자력 잠수함이다. 그렇다면 속도 20노트짜리 재래식 잠수함은 쫓아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 해군의 공격 원잠이요, 일본과의 연합훈련 때 이 역할을 담당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일본 잠수함에 대한 묘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얼마 전 마이클 길데이 미국 해군 참모총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본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는 결정은 수년간 정치적, 재정적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는 큰 걸음이다. 이거 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또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그런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적절한 인원, 훈련,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거 미국의 해군 참모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 가볍게 봐 넘겨서는 안 됩니다. 미국, 영국, 호주 간에 2021년 9월에 체결한 안보동맹이 있죠. 보통 오커스라고 하는데, 이 오커스를 통해서요, 호주 정부가 2040년대까지 공격 원잠을 확보하기로 했어요. 근데 일본이요, 오커스하고 유사한 형태로 핵잠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돌거든요. 근데 미국의 해군 참모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앞전에도 미국이 일본의 항공모함 보유를 적극 권장한 그런 사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국이 먼저 군부를 떼줬거든요. 이런 거 위협에 대해서는 일본이 항공모함을 보유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일본의 항공모함 계획이 일사천리로 돌아갔거든요. 일본은 현재 사실상 전수방어 전략을 폐기하고 전쟁 가능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 호주, 인도와 함께 일본마저 공격 원잠을 보유한다면, 특히 미 해군과의 공조가 워낙 강한 일본이 공격 원잠까지 보유한다면 중국은 해상에서 엄청난 압박감을 느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일본은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항공모함이 본격 운영되는 시점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거를 생각해 봐야죠. 일본에서 항공모함이 지금 거의 개장이 완료됐거든요. 아마 상반기 안엔 일본에서 항공모함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 일단 항공모함이 나오게 되면 이 사실은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큰 자극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드디어 항공모함이 나왔다, 그럼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을 사실 해군은 굉장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분명 언론에서 떠들겠죠. 일본이 저거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가져야겠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이 형성될 거예요. 결국 항모정단 보유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건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용역 결과, 이건 단순 용역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항모와 함재기를 만든다 안 만든다 논하기는 약간 시기상조지만, 최소 항모 전단을 꾸릴 경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돼요. 이 항모 전단을 만들기 전에 이지스 구축함, 공격 원잠, 군수 지원함 등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그나마 세종대왕급을 추가 건조하고 조만간 우리가 만든 준 이지스함 KDD-X가 나오면 항모 전단의 대공방어는 어느 정도 해결될 거는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군수 지원함의 경우는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처참한 지경입니다. 이건 뭐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해군이 보유한 군수 지원함은 총 4척입니다. 만재 9,000톤짜리 천지급 3척하고 만재 23,000톤급의 소양급 1척이에요. 따로 연료 보급함은 없이 그냥 군수 보급함이 모든 걸 다 수행해요. 근데 여러분들, 9,000톤짜리 보급함, 여러분들, 이 천지급은요 사실 함량 미달입니다.
그나마 쓸만한 게 지금 소양급이에요. 소양급인데 현재 몇 척? 딸랑 한 척 있습니다. 물론 후속함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가장 시급한 거 아닐까요? 함대 하나에 제대로 된 군수 보급함이 2척이 있어야 돼요. 한 척은 항상 따라다니고 한 척은 대기하고 있다가 따라다니는 애가 보급한 걸 다 소진하게 되면 타이밍 맞춰서 얘가 그걸 교체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아예. 이런 노하우도 없고요 지금. 한마디로 여러분 현재 우리 해군의 군수 보급 능력은요 그야말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적어도 각 함대에 2척의 소양급이 달라붙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군수 보급 능력으로 무슨 항모 전단 보유를 논합니까? 예? 이 전투함만큼 중요한 게 이게 지원함이에요. 필병양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일본이 어떻게 됐어요? 맨날 보급함 같은 거 신경 와서 전투함만 찍어내다가 다 망했잖아요. 그럼 잠수함은요? 제가 여러분들 제 레퍼토리 중에 하나 아시죠? 무제한 자망이 가능한 잠수함. 이 얘기는 제가 워낙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입이 아파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 이 항모 전단 호위를 떠나서요. 북한이 SLBM 탑재 잠수함 뽑아내기 시작하면 답 안 나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도산 안창호급으로 헌터킬러 작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압도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수중 속도가 거의 30노트 가까운 압도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북한에 나오는 잠수함이 뭐 그저 그럴 것이다, 뭐 형편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쟤네도 그저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한 거 뽑아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압도적인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그런 잠수함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이 2가지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해군 병력 규모가 4만 1,000명이에요. 육해공군 3군 중에 가장 숫자가 적어요. 뭐 해병대 뭐 더 할 수도 있겠는데 좀 해병대는 제껴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신규로 항모 전단을 구성하면 인원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단 기준으로 삼는 7만 톤급 퀸 엘리자베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죠. 7만 톤급인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의 경우 승조원이 679명입니다. 그 다음에 항공대원은 600명이 타고요. 해병대원이 한 250명 타요. 거의 1,500명 가까이 배 하나에 탑니다. 그 다음에 세종대왕급 같은 그 호위함을 위한 이지스함 한 척하고 KDDX가 한 척씩 붙으면 이 2함에만 병력이 신규 병력이 500명 정도 필요해요. 여기에 잠수함 승조원, 그 다음에 군수 지원함까지 합하면 200명 정도가 또 추가되죠. 또한 이렇게 새로운 함대가 만들어지면요. 이 새로운 조직 창설로 인한 각종 행정 인원 및 지원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인원까지 합하면 최소한 2,500명이 필요합니다. 신규 인력이 2,500명을 훌쩍 넘을 수도 있어요. 이 신규 인원 확보 답 나오시나요? 전 답 안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인원 또 많이 모자르면 이제는 배까지 군무원을 태울 건가요? 해군은요 이런 항모 전단을 궁극적으로 3개 보유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거의 10,000명 가까운 새로운 인원이 필요하다는 건데 저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 여러 가지 뭐 등등등등등 다 따져봤을 때 이거 답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 일단 항공모함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의 무조건적인 장밋빛 플랜만 말하지 말고 이런 것부터 꼼꼼히 따져서 어디에 돈을 먼저 써야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지 어떤 대책을 내워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 제시도 조금 해주시길 바래요. 그냥 무조건 우리가 이런 항공모함 만들 수 있고 이런 함재기 만들 수 있으니까 나오면 아주 멋질 거야 이런 말 말고 좀 현실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같이 병행해서 있으니 우리가 이런 대안도 있다고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믿음을 갖고 갈 거 아니에요. 또한 이런 걸 제시해 주셔야지 논리적으로 설득이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실이 없는 군대는요 여러분들 허수아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이템이 또 항공모함.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게 송구스럽게 그지없는데
지난 항공모함 영상에서 역시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셨었고, 또한 제가 욕도 이번에도 역시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의견들 중 많은 내용이요, 항공모함의 전략적 가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내용도 있었고요, 반면 갸우뚱해지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요, 만약 우리가 항공모함을 보유한다면 과연 어떤 활용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네, 첫째, 북한과의 전면전 상황에서 항공모함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전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공군과 해군이죠. 그 중에서도 공군은 우리 군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유사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죠. 특히 공군은요, 개전 초에 북한의 전략서를 신속히 타격하기 위해서 스탠드오프 미사일, 즉 장거리 타격용 미사일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군은 F-15K와 함께 40여 발의 AGM-84H 슬램 ER 순항 미사일을 들여오는 것을 시작으로 전력 강화에 나섰죠. 또한 우리 공군은요, 세 차례의 FX 사업을 통해서 임무 행동 반경이 긴 다목적 전투기를 99대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4대의 공중급유기를 확보함으로써 공군이 한반도 주변 작전 공역에서 안정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공군의 부담이 상당하다는 거죠. 2003년 7월 제200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전시에 북한의 700여 개의 핵심 표적을 동시에 타격하는 그런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공군에 할당된 표적이요, 무려 250여 개입니다. 이는 현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공군기의 숫자를 감안하면 다소 벅찬 숫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첫 24시간 동안요, 한미연합공군이 100% 모든 계획된 표적을 제거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또한 여러 돌발적인 추가 표적 역시 많이 튀어나올 거예요. 더욱이 필수적인 시드 작전, 즉 적 방공망 작전에 많은 소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전 요소들에서 필요로 하는 막대한 소트를 소화하기 위해 만약 항공모함에서 발전하는 함재기들이 이런 역할을 수행한다면 작전의 효과와 유연성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특히 동해 혹은 서해에서 함재기들이 출격한다면 북한의 중심 깊숙이 침투해 초전에 제거에 실패했거나 혹은 새로운 목표에 대한 타격을 실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북한 내 전략 목표 제거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틀린 의견은 아닙니다. 다만 이 의견이 나올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네, 이 의견이 처음 나왔을 때는요, 우리가 경항공모함 계획으로 F-35B를 운용한다는 전제가 있었어요. 즉 스텔스 전폭기의 특성을 살려서 은밀히 북한 내부로 침투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해군의 항모 건조 방향이 6만 톤급 이상의 중형 항모로 전환되면서 함재기 역시 KF-21을 개조한 KF-21N형이 함재기로 유력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KF-21은요, 4.5세대 전투기로는 매우 우수한 RCS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정도의 RCS 값을 기대하기에는 무리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계획이었던 은밀한 침투는 현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온 거에 대한 대안 같은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완벽한 대안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구축함과 잠수함이 탑재한 순항 및 탄도미사일의 활용 가능성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미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유한 이순신급, 세종도양급, 정저도양급 구축함들은요, 모두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해성2로 불리는 이 순항미사일은요, 사정거리가 1500km예요. 그러니까 순항미사일은 원래 이렇게 비행기처럼 여러 경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사정거리가 50%임을 감안해도 이 정도 사정거리면요, 북한 해역에서 북한 내륙 깊숙이 타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앞으로 본격
배치될 KDDX 역시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동해와 서해에서 동시다발적인 순항미사일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굳이 항공기를 북한 내륙으로 침투시키지 않아도 돌발적인 타겟 제거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게다가 우리가 보유한 손원 1급과 도산 안창호급도요, 잠대지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즉 잠수하면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우리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요, 현무4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북한은 전시에요, 한미연합군을 상대로 제공권 장악을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항공기 기반의 해상 감시 체계가 전무해요, 북한은. 따라서 북한을 상대로 해상 미사일 투사 작전이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라면요, 항공모함도 마찬가지 이점이 있겠죠. 항공모함 역시 이제 바다에서 이제 항공기를 투사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단 항공기가 북한 내륙으로 침투하면 북한의 빽빽한 지대공 미사일 기지가 매우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에서 전폭기를 발진시켜서 북한 내륙 깊숙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축함이나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 혹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표적을 제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를 한번 냉정하게 시뮬레이션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상륙작전은 어떤가요? 네, 이 북한에 대한 상륙작전을 감행할 경우 중형 항모가 이를 지원해주면요, 사실 거의 완벽한 독자적인 상륙작전 능력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형 항모의 가장 가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경우에 함재기들은 북한 내륙 깊숙이 들어갈 필요 없이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안에 있는 북한의 각종 군사시설을 타격해서 우리 해병대가 성공적으로 상륙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죠. 굉장히 아주 요긴한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전투기로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항공모함이 같이 작전한 것하고는요, 비교가 불가해요. 따라서 항공모함은 상륙작전에서 그 가치가 굉장히 돋보일 겁니다. 다만 항공모함은요, 비단 상륙작전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공모함의 상륙작전 지원은요,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예요. 항공모함의 본연의 임무는요, 적극적인 항공력 투사와 위력 과시로 적을 압도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정치 및 전략적 가치가 뛰어난 무기여야 하는데요, 문제는 북한이 전략 무기의 끝판왕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항공모함보다는 오히려 탄도미사일이나 SLBM 같은 비대칭 무기 체계를 더 고도화시켜서 확보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공모함은 주변국에 대한 견제 능력도 있지 않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독도 도발이라든가 중국의 해양 세력 확장이라든가 등등 이런 거 이제 나오겠죠. 난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일본에 대한 문제는요, 예전에 제가 항공모함 AS편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예전에 항공모함 AS편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서해로 대규모 항공모함 세력을 투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항공모함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항공모함 전력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가 있죠. 일견타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규모죠. 중국은 이미 만재배수량 6만 5천 톤급 규모의 라우닝함, 그리고 만재배수량 7만 톤급 규모의 산둥함을 실전 배치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멀스, 즉 전자기 캐터펄트를 탑재한 8만 5천 톤급 푸젠함을 작년 6월에 진수시켰고요. 동급의 항모 한 척을 추가 건조 중에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2030년대 중반에 중형 항모를 만들어서 해군에 배치할 무렵이면 중국은 이미 우리 중형 항모보다 훨씬 큰 항모 4척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항모는요, 분명 대칭적 구조의 수상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1의 전력차는 현실에서 극복이 불가능하죠. 더욱이 우리보다 항공모함 운용 노하우가 많은 중국이요,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현실을 대칭적 구조로만 극복하려는 시도는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느냐? 비대칭 전력으로 이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특히 무제한 자망이 가능한 잠수함과 초음속 대함미사일, 그리고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초음속 대함미사일의 개발에 성공했고 작년부터 전략화에 들어갔어요. 이는 중국의 항공모함이나 강습 상륙함 등 고가치 장비한테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쥐약에 가까워요. 중국의 함대공 능력은요, 서방보다 확실히 한 수 아래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또한 우리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 중에 있죠.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요, 충분히 대함미사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모든 국가들 역시 대함미사일에 상당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항공모함 킬러로서 최적의 무기체계라는 평가죠. 주변국보다 수상함 세력이 열세한 우리에게 그야말로 복음과 같은 무기체계가 초음속 대함미사일과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입니다. 2030년까지 개발 완료가 목표인데요. 일단 이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이. 다만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은 너무나 명백하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돈은 어떤 데 써야 한다? 이런 데 써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제가 매번 말씀드린 거, 연구원들 처우가 개선되어야 이런 결과물이 빨리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전쟁 나면 네. 우리 공군기지를 이제 북한이 공격을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항공모함을 이용해서 바다에서 이렇게 공격해야 된다. 네,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네. 이거 사실요, 해군에서 나온 얘기예요. 해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개전 초 북한은 탄도탄 등으로 우리 공군기지 등 주요 표적을 타격할 것이며, 이러한 공격으로 활주로가 피해를 입어 전투기 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서 북한의 탄도탄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경항공모함의 함재기들은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죠. 이는 한마디로 뭐냐?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 등의 공격으로 우리나라의 육상 공군기지와 전투기 등이 완전히 무력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죠. 그런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이건 솔직히 정신승리입니다. 항공모함의 도입은요, 육지의 비행장을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더 만들게 되기 때문이죠. 얼핏 생각하면 항공모함이 있으면요, 그곳에 탑재되는 함재기 숫자만큼 지상의 비행장을 없애도 될 것 같죠.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항공모함이 있고 그것을 위한 함재기가 새로 도입되면요, 지상에도 그 함재기를 수용할 활주로나 경납고 등등의 시설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항공모함은요, 언제나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함재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일단 항공모함이요, 모항에 정박하면 함재기 대부분은 지상의 기지로 보내서 정비를 받아야 돼요. 항공모함에서 함재기 운영은요, 함재기한테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또 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정비 수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늘 지상의 안정된 환경에서 정비를 받아야 돼요. 또한 함재기 조종사의 훈련도요, 상당한 시간은 지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항모 자체도 주기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자주 항구에 머물거나 아예 도크에 넣고 정비를 해줘야 돼요. 왜냐? 그러니까 이 항공모함이 한번 나갔다면 몇 개월씩 작전해야 돼요. 사실 2달 넘어요. 근데 이러고 나서 돌아오면요, 정비할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정비에도 몇 개월이 걸려요. 즉, 몇 개월이나 바다에 나가지 못한 채 유지보수를 받아야 된단 말이지, 항공모함이. 그렇다면 탑재된 함재기하고 승무원의 훈련과 비행대 유지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당연히 지상을 베이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함재기 이착함은요, 한국에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세상의 모든 항공모함은요, 함재기를 날릴 때 맞바람을 받으면서 최대 속력으로 가야 돼요. 왜? 양력 문제 때문에. 캐터펄트는 조금 그래도 좀 이런 거하고 좀 영향을 덜 받는데, 원래는 이래요. 또 하나, 오버홀과 같은 대규모 정비 중에는요, 무조건 항모를 비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함재기를 다 지상으로 내려야 된다고. 결국 항공모함하고 함재기가 도입된다면요, 함재기를 위한 지상기지도 따로 마련해 줘야 됩니다. 실제로 미 해군의 경우 항공모함의 모항 주변에는요, 반드시 해군 항공대의 비행장이 존재해요. 그리고 함재기들이 이 비행장들에서 지내는 시간은요, 항공모함을 타고 바다에 나가는 시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항공모함을 만약에 도입한다면 함재기를 위한 비행장을 따로 마련하거나 기존의 비행장을 확장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건 뭐야? 비행장을 대체하려다가 오히려 비행장이 늘어나게 되겠죠.
결국 여러분, 항공모함은요, 항공모함 그 자체로 봐야지 뭘 대신하기 위해 도입하는 물건이 아니에요. 제가 미치겠는 게 뭐냐면은 항공모함을 움직이는 공군기지로서 뭐 이런 뭐 지상의 공군기지를 대체한다는 말을 언론에서도 했어요. 몇몇 기자분들이.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내가. 그렇다면 항공모함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공모함이라는 물건은요,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서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무기체계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항공모함 그 자체보다 몇 배나 드는 제반시설과 비용이 필요하죠. 제발 항공모함 보유에 대한 타당성을 논할 때 이런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납득이 될 거 아닙니까? 그저 장밋빛 환상만을 보여주면서 현실을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엇이 더 시급하고 효과적이며 중요한지 제발 좀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